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현철 청문회에서는 교수 시절 SNS 발언의 적절성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결정이 조 회장의 연임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수능이 오는 11월 14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EBS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은 70%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아주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이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먹는 분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산 분유의 주요 영양 성분 함유량이 수입 분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강원도 강릉의 해안도로에서 SUV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남녀 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과 피의자 김다운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부모임을 김다운이 미리 알고 1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결론 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입니다. 네, 1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 경찰이 내린 계획 범죄라는 결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다운이 1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계획 범죄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지갑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가운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범죄를 벌였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자택 외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 부인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재중국인 동포 3명을 고용한 뒤 25일 피해자 자택에서 미리 이 씨를 부모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건 초기에는 김다운이 이 씨 부모에게 줬던 투자금을 받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처음에는 김다운이 요트 사업을 통해서 투자한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 씨 부모에게 투자한 2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김다운이 2천만 원 때문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다운이 실제 요트 사업을 했다는 근거도 없었고 이희진 씨 등 피해자 가족 또한 김다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결정적으로 김다운이 이 씨 부모들과 통화한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는데요. 경찰은 1년 전부터 김 씨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 씨임을 알았다는 점, 그리고 과거부터 피해자 주위를 맴돌았던 것 등을 근거로 애초부터 피해자들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의문 중 하나가 김다운 씨가 슈퍼카 판매 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범행 당시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5억 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건데요.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이번 사건 중에 가장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은 김 씨 일당은 범행 당일 슈퍼카가 판매되는지 몰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날 피해자들이 판매 대금을 가지고 왔었고 하필 그날이 범죄가 이루어진 날이라는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슈퍼카 판매와 판매 대금에 대해서 보관 장소를 알고 있는 관계자들과 김 씨 일당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슈퍼카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김 씨가 공범을 고용하고 범행을 준비한 점 역시 김 씨가 돈의 향방을 모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김다운 역시 처음에는 현금이 있는 줄 모르다가 현장 정리 중에 가방에서 현금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를 살해한 뒤 이희진 씨 동생에 대해 추가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사과하려고 동생을 만났다고 했지만 김 씨는 다수의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납치 관련 문의를 한 점 등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관련자들에 대해 쫓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학의 사건. 검찰이 과연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에 빈틈없는 결정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출근길 문 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장, 과거사위 자료는 받아 검토해 보셨나요? 아직 보고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범죄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일단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진상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로 전환됩니다. 5년 만에 세 번째 재수사에 들어가는 검찰의 행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4년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의 동영상 속의 피해자를 변호하셨던 박찬종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짧게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지독한 성폭력을 당하고 네. 대통령에까지 탄원을 했는데도 진상이 안 밝혀져서 아주 극단적 상황에 몰려서 지내왔는데 이게 뭐 5년 만에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 결과가 어찌 될런지 참담한 심정이지만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4년 당시에 피해 여성의 변호는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2013년 11월에 이른바 검찰이 이제 1차 수사 결과를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 후에 이 피해자 이 씨가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신문고를 통해서 억울한 사정을 피력을 하고 네.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 그런 사이에 건강도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러다가는 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 되는 이가 제 측근하고 잘 아는 사이였어요. 네네. 그래서 딸을 어떻게 좀 진상을 밝혀서 안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고소 대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사 권고가 나왔는데 진상조사단 측이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고요. 이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강간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과거사위원회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권고하는 기관이고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죠. 수사권이 있는 데는 아닌데. 네. 그 두 차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 그게 이 어떤 그 좀 중압감을 느낀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뭐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 뇌물 수사가 됐건 일단 그 사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건의 핵심은 윤중천이라는 사람하고 김학의 씨가 공모해가지고 네. 특수강간죄를 범했다 하는 성폭력 사건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강력히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연히 조사를 하게 되겠지요. 예. 자연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조사를 네. 안 하든지 하면 뭐 새로운 다른 뭘 이렇게 첨부해갖고 다시 고소를 하든지 진정서를 내든지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부분 어차피 조사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피해 여성이 원주 별장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성폭력을 당했다. 심지어 피해 여성이 윤 씨의 노예를 넘어서 꼭두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피해자의 어떤 증언들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원주에 이 별장이다. 이러니까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외딴 별장이 있다. 이러니까 그게 어떤 뭐라면 흥미를 끄는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자꾸 잃어버리는데 네. 시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폭력적 그 성폭행이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당사자 윤준천 씨나 김학의 씨가 일체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예. 그 문제된 동영상의 그 식별이 어렵다. 네. 그 1차 수사 때 경찰은 그 동영상상의 피해자 이 씨고 그다음에 김학의 씨가 맞다고 했는데 네. 검찰에서는 이걸 보기 어렵다. 동일히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거는 그 김학의 씨가 틀림없고 피해자 이 씨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그게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식별이 가능해요. 예. 거기다가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그걸 촬영했던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의 존재는 인정이 되는데 예. 검찰은 자꾸 그런 이유로 불기소를 했고 2차 불기소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 든 것은 강제성과 폭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네네. 예를 들면 윤중천과 피해자 이 씨와의 관계가 이게 좁은 의미에서 그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 개념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성폭력 사건이나 강도 사건 같은 것은 네. 시간과 공간이 넉넉한데도 이 피해자가 어떻게 도망가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면 예. 그 소나기를 못 벗어나는 상태가 되죠. 네. 근데 포로가 돼버렸단 말이야. 포로. 예. 그 일종의 포로가 돼가지고 수시로 폭력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너 내 시견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과 협박의 공포심에서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래서 반복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검찰은 왜 너는 그 순간에 탈출하지 않았느냐, 왜 즉각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다그치듯이 묻고 또 그러한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적시해놨는데 이건 고소인 측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새로 수사하는 팀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네.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뭐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거 불능 상태에서 성노예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피해 여성이 2013년에 그 1차 수사 때를 보면은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2차 수사 때는 자신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1차 조사 당시에 자신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도 그러면 이렇게 협박과 폭행이 있었던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1차 수사 때도 말이지 계속해서 폭력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그게 2차 수사 때 뭐 저 같은 변호사가 뭐 이렇게 좀 조력을 한 셈인데 1차 네. 수사 때는 그 폭력과 협박을 막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찰의 진술이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2차 수사 때 와가지고 제대로 이 얘기하고 상황 정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은 그걸 존중해야지요, 당연히.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 씨가 동영상 촬영 당시 입은 옷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옷을 예. 제출하지 못했다? 예. 그게 2006년 6월부터 2008년 2월 1년 6개월 사이에 이 성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4, 5년 뒤에 고소를 해서 검찰에 출두했는데 그때 검사가 그때 입은 옷 갖고 오라 하니까 네. 그 옷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어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 대단히 잘못한 판단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기소의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거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피해 여성이 윤 씨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가담했던 권력층 인사가 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윤 씨가 자신이 공개를 하면 정권도 바뀐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예. 2차 조사 때 검찰이 그걸 자세히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재수사 시작되면 그 부분도 이제 더 아는 대로 자세히 진술할 기회가 오겠죠. 그럼 아직까지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할 때 피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할 기회가 없었던 거군요. 이 씨는 예. 지금 내 기억으로 이게 뭐 5, 6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하게 진술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관련자가. 그게. 윤중천으로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원주 별장에 그 보관되고 있던 그 명함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나오는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작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그건 한번 검찰이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네. 그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외압의 흔적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1차 수사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고소장을 제출해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글쎄 외압이라는 게 뭐 꼭 보이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건 알 수가 없는데 2차 수사 과정 2014년 7월 그 시점은 김학의 씨가 법무차관을 그만두고 그거 한 8개월쯤 됐을 때거든요. 예. 한 8개월. 그런데 그 시점에서 검찰의 지휘 라인에 김학의 씨보다 선배는 장관하고 총장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동기거나 전부 후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학의 씨가 서열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저 일 잘 보게 좀 밑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좀 회의가 드는데 뭐 자관 3차 수사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끝으로요. 말씀 이해를 하시겠죠. 네네. 검찰이나 법원은 이 서열이 아주 엄격한 곳이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 한두 사람 상관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후배들이고 과거 부하였었는데 거기다가 윗사람 찾아가고 내 일 잘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야. 예. 이건 이 법조계 내부 사정을 아는 저의 입장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일단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조사는 해야 되겠죠. 예. 그 재수사 방식을 두고 검찰에 맡길 것인가 특임검사 혹은 특별수사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처럼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또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 라인에서 독립돼 가지고 그 사전 보고를 하지 않도록 완전히 독립성이 인정되는 검찰 내의 특검팀을 만드는 것이 어차피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예. 검찰을 너무 불신해서도 안 되죠. 그게. 네. 지금 여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런 점에서 단언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독립된 이른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최 후보자께서는 국토 전문가로서 30년간 이렇게 근무해서 아주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죠? 산업단지 분야에 받았습니다.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당시에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2주택으로의 신분이 있었고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서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월 18일 이전까지 세 채를 보유하셨어요. 세 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거는 주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지금 구입 시하고 가격을 보면은 분당 상록은 1억 5천에 했는데 지금 10억이 되고, 잠실헬스는 3억 천인데 13억이 되고, 세종 펜트하우스는 6억 8천이었습니다. 요거는 실거래가, 인근 실거래 가격이 최근 게 없어서 17년 5월 가격입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 5억 차액. 그래서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장관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이나 잠실 집을 매각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2008년 당시였습니다. 그때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아니 그러면은 가장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은 제가 둔감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틀째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이들 중 야당의 표적 1순위라 할 수 있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막말 논란과 이념 편향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문회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인사청문회 이틀째로 현재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3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김현철 후보자입니다. 이 앞서 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을 통과 의뢰라고 하거나 이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군복을 입고 쇼나하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과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 논란을 의식한 듯 김 후보자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으면 어떻게 이런 욕설에 가까운 경박하고 천박한 언사를 일삼았겠습니까?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찌감치 김 후보자의 지명 처리를 요구한 한국당은 장관 후보 가운데 최악이라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기세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 위주를 부각하며 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철하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현철 후보야말로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른 두 후보자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특혜 채용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 후보자의 장남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낮은 학점과 유효 기간이 지난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한국 성급에 합격한 배경에 특혜가 작용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 후보자는 장남 특혜 의혹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하면서도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CJ 사회이삭 재직으로 인한 이해 충돌 문제, 위장 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박 후보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서 이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몸을 낮췄고 CJ 사회이사 논란에 대해선 회사의 자문과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치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윤관석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한국당에서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회의를 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인 모레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 기류가 거세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장관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 기준을 법원이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투명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로선 적잖이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부처와 협의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도 참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수사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거라는 청와대의 반응은 결국은 김 전 장관이 기소될 거라는 예상을 포함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등장하는 등 자기 사람 챙기기란 점에선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실제로 야당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속가내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전 정권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장과 임원 임명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을 문건으로 만들어 정리한 건 지난 정부의 문화부 블랙리스트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관심은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내일이 주총이니까 오늘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올 텐데요. 국민연금의 입장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치금 전문위원회가 어제에 이어서 조금 전인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연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고요. 오늘 열리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선택이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열린 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과 유보 등으로 의견이 갈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다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인 김경률 이상훈 의원이 소액주주 운동을 위해서 대한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놓고 이익 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두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이 제척 문제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찬성, 반대 혹은 기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조양호 회장 재선임을 두고 국민연금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 대한항공의 정관을 보면은요, 조 회장이 이사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찬성표가 확실시 되고요. 그렇지만 이 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 회장 측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룹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캐나다 연기금 등 외국의 기관 투자자 3곳이 이미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도 갑질 경영 그리고 주주가치 훼손을 문제 삼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11.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수입 분유와 국산 분유, 성분만 놓고 보면 국산 분유가 낫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소비자원이 수입산과 국산 분유를 비교 조사한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아용 조제분유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영아용 조제분유는 생후 6개월 미만까지의 영아들이 먹는 분유로 단계상 1단계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앞타밀과 홀레, 노발락 등 수입 제품 6개와 임페리얼, 앱솔루트 등 국산 6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일동 후리스 등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사냥분유는 수입 제품에 포함됐습니다. 주요 영양성분 8종 가운데 5종의 평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품 성분 함량이 수입 제품보다 높았습니다.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은 물론 셀레늄과 DHA가 평균 5에서 50% 정도 국산 제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 함량은 비슷했고 칼슘과 인 함량은 수입 제품이 높았습니다. 다만 국내와 해외의 식품 기준과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칼슘 함량이 기준치를 다소 넘기기도 했는데 칼슘이 과잉되면 다른 무기질 흡수를 막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분유통에 표시된 함량보다 셀레늄 등이 최대 370% 넘게 포함된 제품도 있어 정확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유통에 표시된 영양성분 종류도 국산이 평균 63종을, 수입 제품은 평균 45종이어서 국산 제품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국내 분유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는 분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 대형마트의 분유 매출에서도 수입 분유는 1년 전보다 35% 늘었지만 국산은 2% 줄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 분유가 더 비싼데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 분유가 꼭 영양 측면에서 우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기마다 체질이 다른 상황에서 더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관련 정보를 비교해서 선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10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0조 원대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와 함께 9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겁니다. 추경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가와 시중의 돈 흐름 관리를 책임지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가세했습니다. 추경 지금 10조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GDP의 저들이 한 0.5% 수준 될 겁니다. 아마 그쯤이면 물론 성장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추경 편성의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추경은 1조 원 수준이면 가능하며 이미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본 예산 규모가 2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추경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따를 때 어떤 재정이 역할을 하는 거지. 바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돈만 더 투입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수 부족 때문에 큰 충격에 빠뜨려질 수 있다.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일 경우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일자리 대책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성장 대책 등을 담은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수능 및 올해 모의 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여 난이도의 급변 없이 적정 난이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역시 전년과 같이 영역,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은 올해도 유지합니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도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면서도 수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와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영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1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독립선언서가 판형과 철자가 다른 두 가지로 전해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가는 이들 독립선언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둘 중 하나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독립선언서가 상징적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독립선언서를 선창하는 것을 신호로 다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서, 정확히 말하면 보성서판입니다. 보성사는 이 문서를 찍어낸 인쇄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쇄소에서 만든 독립선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문관판,
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쓴 최남선 선생이 운영했던 인쇄소에서 찍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개의 선언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성사판이 신문관판보다 가로가 8.9cm 더 길고 세로는 5.3cm 짧습니다. 글자 크기도 3포인트가량 차이가 납니다. 단어 선택과 국문 표기도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보성사판은 국호를 조선이 아니라 선조로 순서를 뒤바꿔 썼습니다. 신문관판은 상대적으로 현대적 표기법에 가깝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정부가 두 독립선언서를 모두 국가지정 기록물로 정하면서 공식 문서가 2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신문관판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신문관판은 최남선이 보성사에 활판을 넘기기 전에 자신이 운영한 인쇄소에서 먼저 찍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이라면 민족 대표 인원수가 틀리다는 겁니다. 민족 대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보성사 인쇄 때에야 2명이 급하게 추가됐지만 앞서 찍었다는 신문관판에도 최종 명단과 같은 33명 이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족대표의 이름이 33명으로 확정된 것은 2월 27일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33명의 이름이 먼저 들어간 그런 신문간판을 만들어서 인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정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관판이 먼저 보성사판이 나중이라면 현대적 표기법을 되레 옛 방식으로 바꾼 셈인데 일제 감시를 피하느라 촉박한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신문관판에서 보이는 지금 비읍 시옷 받침 없다에 활용된 이런 자음군 같은 경우는 30년대 이후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기법이고 10년대, 20년대 자료에서는 주로 그냥 비읍만 받쳐 적는 없다 이런 유형의 이제 받침이 나타나서 다른 쪽에선 보성사판이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신문관판이 섞인 선언서가 국내외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보성사판이 6, 신문관판이 4 표기가 그렇게 섞여 있고 어떤 것은 7대 3으로 섞여 있고 이렇습니다. 신문관판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 독립선언서가 몇 장 인쇄됐는지를 두고도 2만 1000장이다, 3만 5천장이다 의견이 나뉩니다. 원본이라고 알려진 문서들도 진본인지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위도 가리지 못한 채 국가기록물로만 지정된 독립선언서는 갈 길이 먼 3.1운동 역사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바다와 기후, 수산물 등을 활용한 전남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산업으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선정될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범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이름난 구장입니다. 완도에서 나오는 다시마와 전복 등 수산물은 전남의 34%, 전국의 8.3%를 차지합니다. 지난 2014년 완도에서는 해조류를 주제로 한 세계 첫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완도군은 바다와 기후, 수산물 등을 치유에 활용하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 사업에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2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남에서는 가장 1위로 또 선정을 해주셔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완도군은 공공시설로는 치유센터를 세우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리조트와 전문병원 등 해양치유 기반을 닦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해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전담반도 앞장서 도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2021년 해조류 박람회를 공동으로 여는 등 완도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해양관광과 또 해양치유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완도군에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방향이 맞다. 완도의 해양치유산업 투자 규모는 모두 1조 원대. 의료와 관광, 바이오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치유 산업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져 완도가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보만입니다. 현존하는 작가 가운데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한국을 찾은 지 사흘 만에 10,0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초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경매가가 무려 1,019억 원. 지난해 예술가의 초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존 작가로 떠오른 데이비드 호크니. On my right, at $80 million, ladies and gentlemen, selling here at Christie's, the Hockney is sold. 아시아 최초로 호크니의 대규모 개인전이 열립니다. 다른 전시보다 다소 비싼 15,000원의 입장료에도 3일 만에 10,000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열기가 뜨겁습니다. 평소부터 팬이어서 오게 됐어요. 색감 같은 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풍부한 것 같고 호크니의 그런 정신 세계 그런 게 좀 더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더 큰 첨벙을 비롯한 수영장 연작, 2인 초상화인 클라크 부부와 퍼시 등 모두 133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여 년 동안 한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온 호크니의 변천사가 시기별로 잘 구성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정상을 지키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아온 작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보여준 전시가 없었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미술관을 찾아주시면 다만 기대가 컸던 만큼 주요 축을 이루는 포토콜라주 작품이 한 점도 전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 행보가 가벼워졌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북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 공모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리자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고 완전 면죄라고 환영한 트럼프 대통령. 이튿날엔 반역죄까지 거론하며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have done some very, very evil things, very bad things, I would say treasonous things against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민주당과 진보 언론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히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It's not just that they reported and spread a slanderous, malicious lie, but they hoped for the takedow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특검 결과를 내세워 트럼프 탄핵 구도로 내년 대선에 승기를 잡으려던 민주당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We have not heard for sure that we're going to get the whole report, and that's what we need to see. 특검 수사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실익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얻어 재선 가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국내 정치적 짐을 벗은 만큼 북미 협상의 주도권도 바짝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내민 트럼프식 유화 손짓에 북한이 남북 채널 복귀에 호응한 것으로 읽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식 빅딜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 속에 탄력을 받은 재선 행보에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트롬 건조가 사랑받는 이유. 트롬 건조로 여유가 생겼다. 트롬 건조로 어디든 건조기를 둘 수 있게 되었다. 트롬 건조로 신경 쓸 일이 없어졌다. 세상은 지금 트롬 건조 중. LG 트롬 건조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34살 김다운은 이희진 씨의 부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희진 씨 일가의 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더 사건에서 이종구 사건 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피의자 김다운 씨 이름과 얼굴만 공개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원도 공개가 됐는데요. 예. 34살 김다운 고등학생 시절에 태권도 선수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미국에서 8년간 유학을 했는데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요트 임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실패를 해서 귀국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범행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굴 공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옷 속에 얼굴을 파묻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같은 곳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얼굴을 가려주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이러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인권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모자로 가려주거나 했는데 이번에 신원 공개가 해서 이제 경찰에선 도와주지 않고 김 씨 스스로 저렇게 깃을 세워서 얼굴을 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신상 공개 사유 중에 하나가 충분한 증거 확보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김다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운동화, 그리고 흉기, 그리고 표백제, 흔히 락스라고 하는 표백제 이 3가지를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찰이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보니까 이 김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흉기에서도 역시 피해자의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공범 3명이 가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다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단독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찰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낸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은 어떤 화면입니까? 예, 이제 그 김다운 씨가 경찰에 잡히는 화면인데요. 이때가 이제 이달 16일이었죠.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나가는데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한 경찰이 뒤쫓아 가서 잡는 CCTV 화면입니다. 네, 김다운은 처음부터 억울하다고 했어요. 오늘도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입장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자신은 억울하다. 계속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탓을 하고 있는데 김다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확보한 지금 같은 확보한 CCTV뿐만 아니라 아파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경찰에 증거로 들이밀면 그 부분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 살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공범을 지목을 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발적인 범행도 본인이 살해를 한 게 아니라 공범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죠. 본인만 알 수 있는 CCTV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범은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김다운 씨는 자꾸 자기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함구를 하고 경찰이 증거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공범을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고요. 중국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중국 공안이 잡으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송환할 예정인데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뭐 금방 잡힐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 5억 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걸 들고 갔고. 근데 지금 경찰이 반납받은 건 2억 5천이에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피해 액수는 5억 플러스 알파인데 경찰은 그 알파가 얼마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희진 씨의 동생이 20억 원의 슈퍼카를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5억만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가 15억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고요. 이 중에 2억 5천만 원만 회수가 되고 5억 중에 나머지 2억 5천은 다 쓴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인이 다 썼다? 김다운 씨나 아니면 공범. 이 4명이 나눠 가졌거나 썼거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수된 2억 5천만 원은 체포 당시 압수수색 때는 왜
못 찾았던 건가요? 네, 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2억 5천만 원을 집 밖 어딘가에다가 숨겨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구체적인 장소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엄마가 자진 출석을 해서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엄마는 어딘가에 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범으로 어머니도 입건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김다운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체포될 가능성, 경찰이 들이닥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을 집 밖에다가 숨겨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그 어쨌든 간에 그 CCTV에 찍혔기 때문에 경찰의 압박이나 수사가 시작될 것을 보고 잡히더라도 돈을 이미 다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현금은 추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집 밖에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잡혀서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결국 신고를 한 거죠. 사건을 다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를 설명해 주시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트 임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돌아왔고 처음에 이제 진술한 게 그래서 남은 2천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희진 씨 부모를 찾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고 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1년 전에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희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진의 부모가 돈이 많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을 하고 계속 지켜봤죠. 그래서 근처에 가서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그 아파트도 답사를 하면서 계속 범행을 준비를 했다. 이게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실제로 건네긴 했던 겁니까? 일종의 미끼로라도? 그 부분도 역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희진 부모와 김 씨는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서 2천만 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사람이 핑계를 대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들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거죠? 네,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터폴 적색 수배는 내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김 씨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변호사가 그 김 씨의 어머니를 설득해서 돈을 반납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사임한 이유는 뭐예요?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이 김다운 씨가 처음에 얘기한 거와 달리 자꾸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변호사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김 씨의 변호사 비용이 결국 범죄 수익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는 사임을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재구성부터 해보죠.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가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2년에 윤중천이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 내연녀가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연녀 지인이 그 차량 트렁크에서 동영상 CD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윤중천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동영상의 존재를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됐고 그래서 2013년 3월에 내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윤중천 건설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뭐 이 두 사람이 가장 주요한 인물인가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CD가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에 인물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 확보한 CD의 동영상 촬영 시기를 보니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찍은 동영상이고요. 김학의를 포함해서 고위층 인사 10여 명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신원은 말하지 않고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고위층이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줍니까? 그때 받았던 혐의는 뭐였나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연녀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했죠. 그래서 하면서 김학의의 동영상이 나오면서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흉기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2명 이상이 성폭행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성폭행했을 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처벌은 당연히 더 무거울 텐데요. 협박과 강압, 마약 이런 강요 뒤에 성폭행을 했고 그 동영상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최소한 2명이겠죠. 비디오를 네. 찍은 사람도 있고 네. 그런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를 해서 이제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맞습니다. 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특정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피해자는 지금 30명으로 나와 있고 이 가운데 5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경찰은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들을 확보를 해서 진술을 다 듣고 그래서 김학의에게 특수 강도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에 넘긴 게 2013년 1차 수사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네. 배경이 뭔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1차 조사 때 동영상 촬영의 시기를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6, 7, 8 이렇게 3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시기는 그 시기가 아니고 2008년 이후라고 합니다. 김학의가 3번의 일단 성폭행 신고를 당했는데 2007년에 한 번, 2008년에 2번인데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특수강간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동영상 시기와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이미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또 네. 여성의 진술들도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검찰 수사 상황이 벌어졌는데 1년 뒤에 피해 여성은 김학의를 다시 고소를 했는데 검찰의 2차 조사 때는 역시 1차 때와 달라진 증거가 없다. 그래서 2번 연속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1차 수사가 이제 경찰 거쳐서 검찰도 했어요. 네. 근데 경찰은 특수강간 기소 의견으로 그렇죠. 사건을 넘겼고 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네. 그 뒤에 1년 뒤에 피해 여성 중에 한 분이 또 고소를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수사가 진행이 된 네. 거죠. 네. 그럼 그때 2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네. 뭐 증거가 보강이 되거나 또는 혐의가 바뀌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는 상황은 여전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계속 바꾸는가 아니면은 윤중천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나 뭐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냐 이런 네. 식으로 피해자를 계속 압박을 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1차 때는 김학의를 단 한 번만 비공개 소환을 했는데 예. 2차 때는 아예 소환조차 안 했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는 1차 때와 증거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고 혐의는 무혐의가 맞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3번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네. 네. 또 출국금지 신청 2번 반려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5차례 기각을 했습니다. 예. 뭐 거의 수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랑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부분이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과거사위가 명시적으로 2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네. 그리고 그 공직자들의 그 수사 방해 행위 이 2가지고요. 네. 네.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 재조사 권고 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사위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피해자가 직접 언론 인터뷰도 하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피해자 이모 씨는 1차 때, 2차 때 다 피해자로 특정됐던 바로 그분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그 과거사위가 그 혐의를 구체적으로 든 게 지금 말씀해 주신 특가법상 뇌물죄가 있어요. 네네. 그게 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가법상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15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공소시효가 중요한데요. 공소시효를 이제 쟁점별로 하면 네. 성접대에 의한 뇌물은 그러니까 성접대를 한 것도 이제 뇌물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액수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접대는. 그래서 일반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그게 5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지난 봐야죠.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일반 뇌물수수 앞서 말씀드려도 5년.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특가법상 뇌물 혐의인데 그것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윤중천이가 진술한 액수는 수천만 원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정도라고 전해져 있는데 일단 언론에서 이제 수천만 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1억이 안 됐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특가법은 이제 3천만 원 이상인데 이제 시효가 15년이 되려면 1억이 그렇죠. 넘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특가법이라는 게 그 공소시효도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김학의한테 적용하려면 15년이 필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재수사를 하더라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경찰 1차, 2차 수사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계좌 추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돈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윤중천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자, 지금 과거사위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또 한 부분이 네.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예. 말해 주신 대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방기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정도로 네. 뭐 출국금지 신청도 반려하고 네네. 압수수색도 안 네. 하고 계좌 추적도 안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외압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정인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 과거사위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실명을 2명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 네. 이 두 사람인데요. 민정수석의 역할은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거고요. 민정비서관의 업무는 검찰과 경찰을 담당하는 겁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검찰 출신인데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서 내사를 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질책을 하고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과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니까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보내서 감정 결과 동영상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공무원과 경찰의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 2명의 이름을 적시를 하고 재조사를 권고한 겁니다. 예, 진술은 있지만 지금 얘기한 곽상도, 이중희 두 사람의 혐의는 아직은 이제 혐의 수준인 거고 의혹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조응천 지금 민주당 의원이요. 그 당시에 공직비서관이었죠.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비서관의 당시 역할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하고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암행어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학의의 동영상이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조응천 비서관도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검증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조응천 당시 비서관이 지금 더민주 의원이지만 주장은 뭐냐면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한테 동영상이 있고 그것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담당 경찰관이 동영상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내사에 착수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증 보고서를 올리면서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다 정도로 보고서를 올렸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에서 내사를 하는 것도 맞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속였을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의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조응천 비서관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속인 것이 아닌가,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죠. 정권 차원에서 묻으려고 했던 의혹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이라면 그 당시의 수사 책임자들은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유기 처벌은 힘들고 직권남용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한 지 6년 됐으니까 시효가 남아 있네요. 얼마 근데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빨리 재수사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김학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도를 해요, 주로. 근데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던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고위층 인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중천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뭐 신병을 확인한다든가 신원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수사를 하면 나올까요? 일단은 동영상이 있고 경찰청장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보면 95%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일단 동영상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겠죠. 그러면 수사 기법이라는 것은 확실한 물증을 갖고 추궁을 하고 동반자가 누구였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토를 받아내고 하면서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더라도 진술을 갖고서는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윤중천의 인맥이 도대체 얼마이고 별장에 초대된 사람은 누구이고 성폭행에 동참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윤중천 그리고 김학의를 가장 먼저 소환 조사하는 것이
또 김학의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을 풀어가는데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가 볼 때 재수사가 어떤 형태로 시작될 것 같아요? 특검을 정치권에서 하기에는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울 거고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겠죠?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취재를 해봤더니 특검은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란만 일으키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임 검사는 사실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법이 아니라 검찰 내규이기 때문에 그건 검찰총장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임 검사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 특수부 검사를 중심으로 지금 수사진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임 검사 제일 윗선인 특임 검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 중립을 지키면서도 이 특수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일단 제일 급선무지만 그 일선 지원 검사들에 대해서는 특수부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재수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언제쯤 나나요? 그건 아직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며칠 안에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이 기자가 이 사건 취재하면서 과연 이걸 김학의 사건이라고 계속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은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은 언론사에서는 이제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성접대가 아니고 성폭력이기 때문에 별장 성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YTN의 법조팀장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으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학의가 핵심 인물인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김학의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정치인, 재계, 의료계, 언론인 다 포함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융중천이 중심이 돼서 융중천이 과연 누구까지 상대를 했으며 그 목적은 누구였고 어떤 이득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려면 사실은 융중천이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별장에 드나들었던 그런 윤중천 이른바 리스트 속에 구체적인 신상은 알 수가 없지만 군장성, 전형직 군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기무사의 첩보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되나요? 이것도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그 기무사가 보통 하는 역할이 이제 지휘관의 비위 동향 같은 걸 파악을 하고 세평 같은 것을 취재를 해갖고서는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주 별장에 드나든 장성을 파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전현직 군 장성이랑 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윤 씨가 또 해병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군 장성들과 교류를 했다. 이런 목격자들이나 간접 증언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무사가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보 지원 사령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모든 보고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입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보는 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군 장성 얘기는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재계, 언론계도 있고요, 의료계도 있고 특정 어떤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다 건드렸다. 그것이 이제 윤중천의 리스트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무슨 로비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그런 인맥들을 형성해 놓은 것이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에서 10여 차례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영선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모두 39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 가운데 16차례는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MBC 기자 시절인 지난 2002년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고 2005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 못했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면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5월 11일에 열리는 YTN 남산 힐런 대회를 앞두고 서울타워를 출발해 남산도서관과 국립극장을 거쳐 다시 서울타워로 돌아오는 6km 구간의 사전 기준 기록 측정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반 참가자들의 기록을 비교할 수 있는 이번 기준 기록 측정에는 대회 홍보대사인 전 마라토너 이봉주 씨와 권은주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YTN 남산 힐런 대회는 서울 남산을 활용해 문화와 스포츠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YTN과 BBB 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런 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봉주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 남산에서 정말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 좋았던 것 같고요. 5월 11일 저와 함께 남산에서 한번 달려보시죠. 안중근 의사의 109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 남산에서 열렸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회는 오늘 오전 10시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후손들과 군인,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김황식 이사장의 추모사와 육군사관학교 생도대표의 유언 낭독, 헌화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동양평화론 연구를 주도해온 일본 인사 20명도 참석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틀 전에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리수용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귀빈실을 거쳐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도 영접을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평양을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에 가는 길이지만 리수용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이틀 전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방중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조사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지급 단가를 높이고 지급 횟수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조사 환경 개선을 위한 내년 중기 예산 규모를 기존 168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통계청이 가계 동향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비판 여론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료적 사고를 버리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청소년 41명에게 오는 29일 처음으로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지 2달이 넘었고 출석률이 70% 이상인 청소년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나이대는 월 10만 원, 중학생 나이대 월 15만 원, 고등학생 나이대 월 20만 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500명, 2020년에는 8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1,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혈압약 대신 특정 혈자리에 전기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고혈압은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 대신 한의학의 침 치료로 고혈압을 잡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대구한의대 김희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특정 혈자리에 전기 자극을 주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약을 드시는 대신 전침 자극으로 혈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1단계 고혈압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과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손목 주변 뇌관열에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전기 치료를 주 1회 4주 동안 받았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5mmHg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그 효과가 14주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 자극 과정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활성화될 때 혈압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의학의 침치료가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힌 이번 연구는 고혈압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혈압과 맥박 등 생체 신호 측정 위주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을 치료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혈압 관리를 할 수 있는 한의학적 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의학의 경혈 경락 체계가 생체 조절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60대 이상 노년층 가운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은 8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2,6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5.2% 급등한 수준으로 나이별로는 50대 이용률이 18.3% 증가한 51.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1년 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13.1%에 그쳤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10만 원권 수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수단 건수 가운데 자기압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0.6%로 나타났습니다. 5만 원권 발행 이전인 지난 2008년에는 14.4%를 차지했지만 10년 만에 크게 하락했고 금액별로 봐도 같은 기간 자기압 수표 비중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5만 원권이 수표를 대체하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발달해 수표 사용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쌀 생산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백미 20kg 생산에 3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쌀 20kg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평균 29,347원으로 전년보다 15.9%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의 19.1%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쌀 생산 비용 증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다 여름철 강수량과 가을철 일조 시간은 감소해 생산량은 줄고 인건비는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새로워진 트리바고 앱으로 원하는 호텔을 더 쉽게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호텔 가격 비교 트리바고 앱으로 스마트하게 호텔 트리바고.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괜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 좋았잖아요. 천만 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 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날이 푸근하지만 미세먼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다소 좋아진 대기 상태가 내일은 다시 탁해질 것 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고요?
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다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따라서 내일도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1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는 3도가량 낮겠지만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7도, 광주 7도, 부산 11도, 평양 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금강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